안녕 아이들. 자, 다시 원격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거의 동아시아사 막바지인데 그 내용의 뒷부분, 오늘 내용은 교과서 189쪽부터 193쪽까지 있는 5-2-2 정치와 사회의 발전이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경제였어요. 그래서 경제 성장과 교육의 확대라고 해서 먼저 자본주의 국가 세 나라 봤죠. 자본주의 체제 국가 세 나라. 일본, 한국, 타이완 봤었고, 사회주의 체제 국가 세 나라의 경제 봤었어요. 그래서 중국, 북한, 베트남 이렇게 봤는데, 지금 경제도 이렇게 봤듯이 정치와 사회의 발전도 이러한 방식을 볼 거예요. 먼저 자본주의 체제 국가 세 나라, 한국, 일본, 타이완 볼 거고, 다음 중국과 북한 보고, 베트남은 정치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5나라를 돌아볼 텐데 내용이 많은 관계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자본주의 체제 국가 세 나라의 정치와 사회 발전,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사회주의 체제 국가 세 나라, 중국, 북한, 베트남 세 나라를 볼 거고, 11월 19일인가요? 19일 아니죠. 19, 20, 21, 22. 11월 22일과 23일 5반과 6반 지금 수업이 들었는데, 그때는 관연도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하고 수요일 날 모의고사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5-2-2 정치와 사회와 발전을 볼 텐데, 우리가 등교 수업에서 조금 다뤘기 때문에 다뤘던 내용이 살짝 다시 보여줍니다. 먼저 한국이요. 다루면서 얘기했죠. 지금 우리가 현재 제19대 대통령까지 이어져 왔다라고 했었고, 간접선거도 있었고 직접선거도 있었고 의원 내각제도 있었다.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대통령도까지 우리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제20대 대통령을 앞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부분은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장면정부 수립 얘기했고,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가 등장했더라. 그 3선 개헌을 통해서 세 번째 대통령 되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1972년 10월 유신을 단행해서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볼 수 없는 헌법이, 유신헌법이 만들어져서 진행됐더라, 이런 것 같고, 하지만 대통령 피살로 이 사건 10.26이라는 사건이죠. 1979년 10월 26일 사건으로 인해서 유신체제가 붕괴됐다. 이 11.26을 다루고 있는 대표적인 두 영화, 과거에 그때 그 사람들이 있었고, 최근에 작년에 남산의 부장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군부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됐고,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으로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민주화운동이었고, 군인들의 유혈 진압으로 인해서 수많은 시민들의 희생이 나타났다.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도 봤고요.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교과서에는 빠져나와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한국사를 다시 되짚어본다는 점에서 선생님이 다시 넣어놨습니다. 전두환 정부 얘기했죠. 원래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는데 최규하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고 다시 11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면서 전두환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다. 2524 간접 투표를 했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득표율이 100%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헌법을 개정해서 80년에 개정해서 다시 81년에 제12대 대통령 선거, 이때 대통령의 임기는 7년. 몇 번 할 수 있냐면 한 번만 할 수 있는 단임의 대통령 간접선거제를 했고, 좀 민주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술수? 속임수? 네. 관제 야당이라고 해서 야당도 아닌 야당, 가짜로 야당 하나 만들어 놓고 선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총 선거인단 5,277명 중에 득표율 90%로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에도 당선이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모든 반이 수업을 했고요. 전두환 정부의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전두환 정부는 대표적으로 우민화 정책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러니까 어리석을 우자에
백성민주화니까 국민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 민주화 탄압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전두환의 우민화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3S 정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유화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유화, 부드러운 정책. 이 시기에 많은 것들이 자유화돼요. 예를 들면 원래 통금 12시 되면 막 사이렌 울리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그런 거 없어졌고, 그리고 TV도 컬러 TV 시 여기 있군요. 컬러 TV 시기. 그리고 교복 자유화 됐던 시기예요. 이전 교복들은 뭐 영화에서 보는 차이나 카라에 모자까지 쓰는 그런 교복들이 많다가 딱 이 시기에 교복을 입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이 학생들의 부모님 세대가 정확하게 이 정도 세대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교복을 입지 않았던 세대. 그리고 해외여행도 이때부터 자유화되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풀어지는 시기예요.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것에 관심 가져라 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S로 시작되는 산업이 부흥되니 스포츠, 스크린,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론기관을 통폐합하고, 여기 보면 방송 공영화, 통신사 새로 설립 해가지고 없어진 방송사도 있어요. TBS와 같은 방송사 없어졌고, 뉴스 같은 것들을 모두 다 통제, 감시했기 때문에 이 당시 뉴스를 희화화해서 웃기게 말해서 말하는 뉴스가 땡전 뉴스라고 있습니다. 왜 땡전 뉴스라고 하냐면, 전두환 대통령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은 유야 6시 현재 작전 결과입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경군의 적칼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22일 무장 집단들의 난동은 전남 일대로 확산됐고, 평소 원한 관계가 있는 민가에 침입해 가족을 몰살시키거나 금품을 강탈했습니다. 전 장군께서는 새 시대를 영도해야 할 역사적 책무를 좋든 싫든 맡으셔야 할 위치에 있지 않나 보면 힘을 만들어가지고 시골로 내려고 곳곳에 내보내겠는데, 말하자면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를 저희들이 좀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유튜브에서 찾다 보니까 전개 나왔는데, 땡전 뉴스가 이제 뉴스가 처음 시작할 때의 시그널, 또 땡이라는 시그널과 함께 그날의 헤드라인 뉴스가 나오는데, 뭐 매일 헤드라인 뉴스가 전두환 대통령이 오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말 언론이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남영동 1985라고 1985년에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일어났던 일을 다룬 영화였는데, 실존 인물이 있어요. 훗날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는 김근태와 대표적인 고문경찰로 알려져 있는 이근한,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하면 너 빨갱이다 해서 잡아가지고 고문하고 하는 국가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데 있어 앞장을 서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두환 정책은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 다른 말로 우민화 정책과 민주화 탄압이 동시에 일어났던 시기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이제 운명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1987년 즈음인데 영화로도 나왔죠. 87년 초에 대학생 한 명이 고문받던 중 사망을 합니다. 서울대 언어학과 박종철 군,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사망. 그래서 박종철 학생이 사망을 했는데 경찰에서 이상한 발표를 해요. 수사관이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혐의 사실을 추궁하자 갑자기 억 하며 책상 위로 쓰러졌다고 밝혔다. 아주 이 당시 유명했던 말이었는데,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고문하다 죽여놓고, 그것도 물고문하다 죽여놓고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이 박종철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러집니다. 이 모든 문제가 지금 정부가 독재를 하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헌법을 바꾸자.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 간접선거 했더니 간접선거를 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뽑히는 사람이니까 안 된다. 근데 그걸 무시하듯이 당시 1987년 4월에 13일 날 호헌이라고 써있죠. 4월 13일 날 개헌, 헌법을 개정하는 논의를 중단하라. 나 이 헌법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거를 호헌 조치라고 불러요. 헌법을 바꾸지 않겠다, 지키겠다라는 조치를 벌였고, 그래서 대통령 선거 연내 1987년 이내에 실시하겠다. 그래서 현행 헌법 바꾸지 않고 간접 선거로 사실은 네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다음에 정부를 이양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전두환의 당이 뭐였냐면 민주정의당, 민정당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민정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되면 그 사람이 다음 대통령입니다. 다른 당에서 대통령 후보 나와봤자 안 될 거예요. 간접 선거고, 그 간접 선거를 하는 대통령 선거인단은 다 전두환이 뽑아놓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나서 뽑아요. 실제로 동아일보 기사인데, 민정당 노태우 대통령 후보 선출이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들고 있는 거죠. 그 중에 또 한 명의 젊은이가 희생을 당하게 되니 바로 이 학생, 연세대학교 옷을 입고 있죠. 이한열 학생이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원래 사람을 향해 쏴서는 안 되는 최루탄을 사람을 향해서 직격 쏘게 됐고, 그것을 맞고 나중에 죽게 돼요. 이한열 학생과 아까 박종철 학생, 둘 다 이제 열사라고 부르는데,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의 죽음으로 이제 6월 민주항쟁은 뜨겁게 불타오릅니다. 호원 철폐, 헌법을 지키지 않겠다, 바꾸지 않겠다 하는 것을 철폐하라, 그리고 독재를 타도하자라고 해서 막 이렇게 보이세요? 뭐 100만 명이 모였다는 둥 꽤 많은데, 서울 지금 여기가 서울시청인데 서울시청 앞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고, 결국 이런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1987년 6월 29일 날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발표를 합니다. 헌법을 바꾸겠다고, 국민들의 요구대로 직접 선거로 하는 헌법으로 바꾸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죠. 그 아주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떠오르는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두 명의 정치인, 김대중과 김영삼이 떠오르게 됐던 거죠. 자, 영화 1987을 보면 그 과정들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영화를 보지 않으셨다면 이 영화는 강추합니다. 강추. 정말 재밌는 영화예요. 의미도 있고요. 자, 결국 헌법이 1987년에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총 9차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도 2021년 지금까지도 지금 9차례 개헌된 결과 가지고 있는 법입니다. 처음 법은 1952년 처음 법은 재헌국회의 재헌헌법이었고 1948년 7월이었죠. 그리고 52년에 발췌개헌. 기억나죠? 이승만 정부가 계속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2차 개헌, 4.4.5.1 개헌 마찬가지고, 3차 개헌 4.19 혁명 이후에 내각 책임제로의 개헌이고, 4차 개헌도 연관되는 개헌입니다. 그래서 3.15 부정선거 관련자, 그리고 부정축제자 소급 처리할 수 있는 헌법 개정이 4차 개헌이었고, 5차 개헌은 박정희입니다.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겠다는 내용이 핵심인 5차 개헌이고, 6차 개헌은 1969년 삼선개헌, 아까 나왔었잖아요. 삼선개헌. 7차 개헌은 유신헌법으로 바꾸는 유신개헌 72년. 8차 개헌은 아까 전두환 나왔었잖아요. 전두환이 다시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제로 하는 8차 개헌이었고, 지금 9차 개헌, 6월 민주 항쟁의 결과 9차 개헌이 된 거죠. 핵심은 대통령 직선제 및 5년 단임제.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고 임기는 5년이며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리고 국회 국정감사권 부활했고, 국민의 기본권 확대했고, 10월 유신 이후 최초로 치러진, 그러니까 1972년부터 1987년까지는 국민들이 직접 선거 못했다는 거죠. 대통령 뽑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 87년 이후에 직접 뽑는 선거가 된 거죠. 자, 여기까지도 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실려 있어요. 교과서 몇 쪽이냐면 189쪽입니다. 189쪽 보면 민주주의를 쟁취하다. 6월 민주항쟁이라고 돼 있고 지금 60대회 결의문이 실려 있는데 이 땅에서 권력에 의한 고문, 테러, 불법 연행, 불법 연금 등 여하한 인권 유린도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다. 우리는 60대로서 이 운동이 비로소 본격화하는 만큼 이 땅에 민주헌법이 서고 민주정부가 확고히 수립될 때까지 지출줄 모르게 이 운동을 전개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었을 때 동장에서부터 대통령까지 국민의 손으로 뽑게 될 수 있을 때에도 그 소중한 국민 주권을 신성하게 행사할 것임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결의한다. 선거 투표해야겠네요. 이렇게 어렵게 피를 흘려가며 쟁취한 선거권 민주주의입니다. 자, 문제 1. 자료를 참고하여 6월 민주항쟁 당시 시민의 요구사항 두 가지를 정리해보자 라고 했는데 한 가지 위에서 볼 수 있죠. 뭔가 순서를 잘못해놨네요. 여기 들어갈 건 대통령 직선제고 요거는 하나는 공권력에 의한 여기 위에 있는 거 인권 침해 없게 하라. 아래 있는 건 대통령 국민 손 뽑겠다. 직선제와 같은 민주적 개혁 시행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인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교과서에 안 나와 있는 내용 1987년에 제13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어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이렇게 있었고 뭐 백기환이라는 유명한 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나마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요 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은 삼김이라고 부르면서 1990년대를 주름잡는 정치인이 되는데 이렇게 나왔고 노태우는 아까 전두환과 함께 5.18 12.12 구테타 일으키고 5.18 민주화 운동을 짓밟았던 군인이니까 이 사람이 안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민주 정치인의 대표 인물이었던 두 사람 김영삼과 김대중이 하나로 합치지 못하고 힘을 따로따로 나왔기 때문에 선거 결과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노태우가 820만 표, 김영삼이 630만 표, 김대중이 610만 표를 획득하면서 결국 노태우가 당선되게 됐던 거죠. 노태우 정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소야대라고 불러요.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은 행정부잖아요. 입법부인 국회에서 여당의 소속의 국회의원보다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 그 국회의원 숫자를 보여주는데 노태우의 당, 민주정의당, 민정당은 총 125석이에요. 그래서 차지하는 비율이 41.8%, 과반수를 넘지 못했고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70석,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59석, 그리고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35석이라고 해서 야당의 의석수가 많았기 때문에 야당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원하는 게 뭐였냐면 50비리 청문회. 여기서 말하는 50은 전두환 정부입니다. 1981년부터 87년까지의 전두환 정부와 관련된 비리 청문회를 하게 됐고 그 청문회 모습은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세요. 막 전두환에게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에 가까웠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지 못하지만 전두환의 수많은 비리가 부패가 드러났던 청문회였습니다.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대표적인 사건인데 정부가 있다기보다는 당시 국회가 했었고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아마 서울 올림픽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도 이 당시 어린 학생이어서 어렴풋이 기억이 나거든요. 굉장히 모든 사람들이 좀 뜨거운 가슴을 지니고 있었던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으로 마음 아픈 일은 이 사건이에요. 3당 합당이라는 사건인데 앞서 노태우는 민주정의당, 김영삼은 통일민주당, 김종필은 신민주공화당이네요. 신민주당 이렇게 당이 달랐던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당을 하나로 합치게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 두 사람이 손을 합쳤다는 거죠. 김영삼은 군사 독재에 저항하는 대표적인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치인이었고 반면에 노태우는 군사 독재자, 군부 독재자와 그 괴를 같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둘이 손을 맞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지역 감정 같은 것들을 조정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호남, 왕따를 시키고 이런 것들의 시작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당 합당이 있다고 보고 있고, 참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은. 그런데 이 3당 합당과 IMF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어쨌든 이래서 만들어진 당이 민주 자유당, 민자당이라는 당이었고, 민자당이 쭉쭉쭉 이어져서 지금의 국민의힘까지 연결되는 당이 이렇게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요 88 서울 올림픽도 그전 정부에서 만들어진 행사였기 때문에 노태우 정부 때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일이라고 한다면 북방 외교라고 볼 수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 손을 맞잡은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미 봤던 거 있잖아요. 한중 수교, 한 베트남 수교, 전부 다 1992년에 있었는데 언제냐면 노태우 정부 때예요. 노태우 정부 때 사회주의 국가와도 손을 맞잡는, 그래서 이제 냉전에 우리나라에서 종식을 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노태우 정부 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2년 노태우 정부 말기에 14대 대통령 선거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다시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이채롭게 현대의 정주영 현대회장이 나왔어요. 자, 결과는 이렇게 났습니다. 김영삼 990만 표, 김대중 800만 표, 정주영 384만 표로 득표율이 이렇게 됐고, 김영삼 대통령이 제14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참 인간미가 넘치는 분이고요. 3당 합당 이전까지의 그의 행적을 보면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 사람입니다. 국민적 인기도 매우 높았는데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을 벌이면서 우선 당을 같이 했던 사람 노태우, 아까 3당 합당하면서 손을 맞잡았던 사람이잖아요. 같이 감옥에 보내버립니다. 노태우, 전두환 둘 다 부정부패 잘못한 거 많잖아, 쿠데타 일으켰잖아. 그래서 둘 다 감옥에 가두게 되고 역사를 바로 세운 거죠. 그리고 경복궁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건물, 조선 총독부 건물을 이제 해체해서 지금의 경복궁, 이 자리에 이제 광화문이 들어오거든요. 경복궁을 다시 복원시켰던 모습 보여요. 이때 정말 인기가 뜨겁게 올라갔고, 여기다가 처음 장면 내각에서 하려고 했던 지방자치제도 시행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면, 현재 우리가 광주시장 대통령이 임명해요, 광주 시민들이 뽑아요. 네, 광주 시민들이 뽑고 있죠. 그리고 광주시장만뿐 아니라 광주광역시 아래에 있는 서구나 북구나 동구나 구청장도 역시 주민들이 뽑아요. 그래서 각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안에서의 집행과 의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지방자치제인데, 김영삼 정부 때 시작됐고요. 아이고, 뭐가 잘못됐네요. 그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의 정책이 이 정책입니다. 금융실명제. 개인적으로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추진력이 있어요. 막 시행합니다. 고민을 오래 하지 않아요. 오늘부터 모든 거래 실명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금융실명제가 시작됐고, 여러 가지 경제적 여건이 좋아지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1996년에 가입합니다. 29번째로 가입하게 됐다. 그래서 선진국 자격, 세계 경제 적극 참여. 와, 뭔가 정말 우리나라가 잘 되는 듯 보였는데, 정부 말 1997년 외환위기가 닥치면서 이 당시 뉴스에 정말 무서웠거든요. 막 기업들이 부도되고 난리 났다 하다가 결국 구제금융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게 된 거죠. 그래서 2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의 돈을 IMF에서 빌렸다, 이렇게 됐고, 참 어려운 가운데 이런 IMF를 겪어야 하는 가운데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이때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사람은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회창,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 국민회의의 김대중,
그리고 약간 배신자의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이인재. 작게 보이는 사람은 권영길은 지금의 정의당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보여지죠. 아마 학생들은 이 사람에 관심을 갖겠죠. 벌써 이때부터 나왔어요, 허경영. 자, 결과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회창 38.7, 김대중 40.3%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거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왜냐면 평화적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은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 아니라 쿠데타 일어나고 죽이고 막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합법적인 절차, 민주적인 절차인 선거에 의해서 1997년 그동안 야당이었던 새천년 국민회의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평화로운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일어났고, 그 이후로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로 연결되는 같은 이제 계열의 당이었다가 다시 선거로 교체가 되면서 이명박, 박근혜 다시 교체돼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겪었는데, 이제 일본을 볼 텐데 이걸 볼 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정리해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정치 55년 체제부터 추적해서 쭉 경제, 미군정, 전쟁 특수, 석유 파동, 최대 호황, 거품질 분불안. 한국 정치는 이승만 정부 발췌 개헌, 오사사 오일 개헌,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고, 박정희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삼성개헌, 유신체제,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정권교체 일어났다. 경제는 원조경제였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공업 중심으로 3조 호황,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게 됐고, 타이완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중소기업 중심의 발전이었다가 경기 침체됐다. 국민당 1당 지배체제, 이거 지금 볼 거고요. 그리고 중국은 경제 맞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53년부터 57년까지 했는데, 문제는 대학진 운동을 58년부터 60년까지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실패했다. 이것 때문에 마오쩌둥이 힘이 약화되자 이것을 역전하기 위한 수단을 벌이니 문화대혁명. 오늘 볼 내용 중에 다음 시간에 볼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이고요. 그 이후에 덩시아오핑이 등장하면서 4개 부문 현대화를 이루며 개혁과 개방 정책하더라. 그리고 정치도 민주화하자라는天安門 시위 있었는데 이거 짓밟힙니다. 그리고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은 현재까지도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북한은 경제가 중심이었죠. 사회주의 경제체제 만들었다. 하지만 1970년대 소련의 원조가 중단되면서 경제 침체를 겪다가 80년대 개혁과 개방을 하기 위한 비슷한 거 부분 개방을 하기 위한 하병법 만들고 경제 특구 만들었는데, 1990년대 되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가 올라가면서 경제 침체를 겪다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등 남북 교류를 통해서 지금 되살아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나 되살아나지 못했다. 베트남 정치는 보지 않고요. 경제로 보면 사회주의 정책을 쓰다가 중요한 거 이거 도이모이 정책을 1980년대부터 추진했다는 거죠. 세계 3대 쌀 수출국이라는 거가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의 정치, 타이완의 정치까지 보고 일단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의 정치를 보면 일본은 가장 기억해야 될 정치의 중요한 단어가 55년 체제예요. 55년 체제는 왜 55년 체제라고 부르냐면 1955년에 일본의 가장 중요한 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자민당이라는 당인데요. 자민당. 원래는 여기 보면 1948년에 자유당이 있었고 54년에 민주당이라는 이제 집권을 했던 각각 당이 있었는데, 이 두 당이 서로 손을 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955년에 자민당 자유민주당 줄여서 자민당이라고 불리는 당이 탄생했는데, 지금까지도 일본의 압도적인 당입니다. 상대를 할 수 있는 당이 없어요. 그래서 자민당은 계속 장악하는데 아주 살짝, 아주 가끔 정권을 빼앗기기도 하는데 대부분 다 자민당이라고 보면 돼요. 지금도 자민당이고, TV 자주 나오는 일본의 총리라는 사람들, 여러분이 지금 최근에 봤던 사람들은 다 자민당이에요. 그만큼 자민당 중요한데 그게 55년 체제로 만들었다. 중요하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봐서는 긍정적인 정당은 아니죠. 한국에 대한 좀 대립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당입니다. 자민당이 얼마나 많은 표를 얻는지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요 그래프가 교과서 190쪽에 있는 항이에요. 1955년 이후 일본의 주요 정당의 의석 분포라는 내용이고, 지금 뭐 의석수가 이제 자민당과 함께 많은 당을 차지하는 게 사회당,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게 사회당인데, 이게 얘네가 2등이래요. 근데 차지하는 거 보면 뭐 150석이 안 되거나 100석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여기 보세요. 막 400석이 넘어가고 못해도 300석 이상, 가장 안 좋았을 때가 300석 이하로 내려왔는데 비교가 되냐고요. 비교 안 되죠. 그래서 자민당 중심의 55년 체제가 일본에선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55년 체제가 계속되기 힘든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석유파동이 일어난다고 했죠. 오일 쇼크. 1차는 1970년대 초에 중동 전쟁과 관련돼 있고, 2차는 1970년대 후반에 이란 혁명과 관련돼 있다라고 했고, 석유값이 급등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9년 박정희 정부가 굉장히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석유파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문제가 있어요. 1976년에 있었던 로키드 사건이에요. 로키드는 로키드 마틴이라고 하는 미국의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정말 전 세계적인 범위의 로비 활동을 벌인 거예요. 돈을 준 거죠. 부정부패죠. 그 일본 정치인 누구한테 주겠어요? 자민당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우리 회사 비행기 사라라고 했던 사건이에요. 이게 들통났어요. 정말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고 분노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호황이, 일본에서는 경제 호황 계속 된다고 했죠. 1990년대까지는, 90년 전까지는 경제 호황 계속되니까 그냥 자민당 뽑는 거예요. 그래서 자민당이 계속적으로 다수당을 유지하더라. 그래서 1980년대까지 자민당의 지배가 계속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당이 하나밖에 없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너지는 시점이 있어요. 1990년대 경제 침체와 잇따른 부패 사건으로 이제 사람들이 야, 자민당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래서 55년 체제가 붕괴된 게 언제냐면 1993년이에요. 93년. 근데 93년에 붕괴됐다 할지라도 과반수가 붕괴된 거예요. 511석 중에 과반수인 뭐 256석을 얻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과반수 실패인 거예요. 이게. 하지만 가장 당이 많잖아요. 제1당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민당이 독자당으로는 과반수를 차지 못하니까 연립정부, 다른 당과 손을 맞잡아서 정부를 구성한 거예요. 그게 1993년 일에 있었던 일인데 뭐 이 정도야 아무것도 아니죠. 당이 여러 당 중에 지금 몇몇 당과 손을 잡아서 여전히 자민당 중심의 체제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만 자민당으로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지금 막 한참 잘 나갔다 보세요. 512석 중에 300석 이렇게 차지했다니까요. 이랬는데 정권 교체도 됩니다. 앞서 그 보여주면서 우리 표 보면 지금 자본주의 체제 국가에서 정권 교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한국 봤죠? 일본에서도 2009년도에, 그리고 타이완에서도 2000년대 이렇게 정권이 교체됩니다. 정권이 교체네? 같이 볼 있는 거죠. 그래서 교체되면 2009년에 교체가 됩니다. 당시 신문에 한 토막을 잘랐는데 일본 주요 신문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었냐면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이나 모두 다 총선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당이 자민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2009년에 집권하게 됐고 하토야마 유키오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가 총리를 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딱 한 회기분. 2012년에 다시 자민당이 재집권합니다. 그때 아마 그때 나왔던 인터넷 신문하고 TV 화면의 캡처본인데 보세요. 자민당 293석. 나머지 당은 뭐 100석 넘어가는 당이 없으니까 상대가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사람 기억나요? 아베잖아요, 아베. 네. 그래서 아베가 총리가 되는 그 참의원 선거의 모습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해. 시간이 허락하면 영상을 하나 볼까요? 연결이 안 되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중에 시간. 다음 타이완으로 넘어가면 타이완은
독재체제 국가였어요. 타이완 사실 정식 나라 명칭은 중화민국이죠. 타이완에 언제 정착을 해요? 네, 국공내전이 끝나는 1949년에 대륙에서 공산당을 피해 섬으로 와서 1949년부터 타이완인 거죠. 자, 근데 국민당밖에 없어요. 국민당이 만드는 거잖아. 국민당밖에 없어요. 일당 독재입니다. 다른 당은 허락하지 않아요. 1987년까지 국민당 정부가 정치를 독점하고 계엄령 유지. 그러니까 위험하다, 우리 공산당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한 통치를 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요. 이런 게 언제까지? 무려 1987년까지, 1949년부터.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 것이 타이완의 총통인데, 총통 누가 하냐? 장제스, 그리고 장제스의 부하, 다시 장제스의 아들, 장제스의 부하 이렇게 합니다. 완벽한 독재 국가죠. 지금 사진은 중화민국 타이완의 200원짜리 지폐인데 장제스 얼굴 실려 있고, 그리고 장제스의 호가 중정이에요, 중정. 그래서 중정 기념관 가보면 이렇게 장제스 동상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독재국가였던 거죠. 자, 이런 타이완에도 변화가 생기니 조금씩 민주화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벌어져요. 우리도 1980년대 막 그런 거 하잖아요. 타이완에서 그랬고, 그래서 복수정당제가 도입됩니다. 총통도 자기들이 막 알아서 하지 말고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총통 직선제로 바뀌게 됐던 시점이 1994년이에요. 이제 1994년부터는 이제 총통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타이완의 정당은 크게 두 가지 당이 있어요. 하나는 요당, 나라 국기에도 있는 당이잖아요. 요당 똑같잖아요. 이게 국민당이에요. 또 하나는 녹색으로 돼 있는 거, 타이완 섬 모양이죠. 그래서 얘네는 중국과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과 하나로 합쳐질 필요도 없다. 이 당의 이름은 민주진보당인데 일명 민진당이라고 줄여서 보통 부릅니다. 자, 지금 총통 선거를 1994년부터 했다고 했는데 그 모습 보세요. 96년, 2000년, 2004년, 2008년, 2012년 해서 지금 국민당과 사실상 민진당이 주고받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거고, 2000년 선거 때 제1당이 민진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총통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국민당에서 민진당으로. 그때 뽑혔던 사람이 천수이변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수이변. 이 사람 천수이변이고 10대 11대 총통을 하다가 12대 때 마잉주 다시 국민당으로 넘어갔어요. 국민당으로 넘어가면 항상 뭘 얘기하냐면 중국은 하나다 이런 이야기하고, 좀 대륙에 있는 중국 중화인민공화국과 좀 친밀한 모습을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2016년 선거에서 차이잉원이 승리하면서 현재는 민진당 총리가 총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이잉원 선거를 할 때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서 쯔위 사건 같은 게 벌어져가지고 쯔위 사건이 차이잉원 당선에 큰 도움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우리 교과서 190쪽을 보면 타이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타이완을 반드시 통일시킬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더욱더 요즘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타이완인데, 경제적 규모에서는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타이완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좀 주목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우리나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190쪽 자본주의 체제 국가고 거의 1시간을 다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에서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국가의 정치와 사회의 발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안녕.